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MZ세대를 위한 가장 트렌디한 경제 채널, 머니 인사이트입니다. 국가보다 더 강력한 은행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한 나라의 영토를 2배로 늘리고 전쟁의 승패를 좌우했던 200년 역사의 금융제국.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베어링스 은행입니다. 오늘 이 전설적인 은행의 흥망성쇠를 통해 절대 망하지 않는 시스템의 비밀과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금융의 지혜를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지혜라는 초우량주 하나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인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런던이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베어링스 은행이 머나먼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다가 현재 가치로 무려 230억 파운드, 하나로 약 4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거죠. 40조 원이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은행, 그냥 동네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루이지애나 매입 자금을 대주고 나폴레옹을 패배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말 그대로 역사를 움직이던 은행이었어요. 그런 거물이 무너진다. 이건 단순히 은행 하나 망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대재앙이었죠. 바로 그 순간 런던의 금융 엘리트들은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을 발명해냅니다. 바로 금융구제, 즉 베일아웃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지겹도록 들었던 대마불사,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논리의 원조가 바로 이 사건에서 탄생한 겁니다. 베어링스를 살리기 위해 사용된 메커니즘은 그 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앞으로도 이 방법을 아주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베어링스 은행이 어떻게 수세기 동안 대마불사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그들의 화려한 성공과 더 극적인 몰락의 역사를 샅샅이 파헤쳐봐야 합니다. 1885년부터 1890년까지 불과 5년 사이에 베어링스 은행은 아르헨티나에 1억 4천만 파운드가 넘는 영국 자본을 쏟아부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오늘날 가치로 약 4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당시 베어링스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활동하는 가장 강력한 은행 중 하나였습니다. 남미 국가가 철도를 건설하고 싶다. 미국이 땅을 사고 싶다. 그 돈은 거의 대부분 베어링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그 시절엔 지금처럼 IMF나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가 없었어요. 국가들은 인프라를 건설하거나 전쟁을 치르거나 심지어 공무원 월급을 주기 위해서 베어링스 같은 민간은행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이건 민간은행에 어마어마한 권력을 줬죠. 그들은 한 나라의 예산, 외환 보유고 심지어 공공 프로젝트 지출 방식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자 정부나 다름없었죠. 베어링스는 수십 년간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오늘날의 초강대국이 된 이유 중 하나도 베어링스 덕분일지 모릅니다. 미국이 독립했을 때 유럽의 거의 모든 은행가들이 저 나라는 가망없어라며 투자를 꺼릴 때 베어링스는 미국에 엄청난 도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은행의 미래를 떠오르는 초강대국과 묶어버렸고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제국 중 하나로 만들었죠. 베어링스의 초기 투자가 없었다면 지금의 미국 지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전에도 베어링스는 이미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1792년 베어링스는 단순 무역에서 제국 건설로 전략을 전환합니다.
그들의 대출은 프랑스 혁명군에 맞서는 영국 군대의 군자금이 되었죠. 창립자인 프랜시스 베어링은 전쟁이 장군만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들 뒤에 있는 은행가들에 의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베어링 본인은 개인적으로 그 전쟁에 반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와는 전적으로 협력했죠. 그렇게 해서 그는 약 19만 파운드의 이익을 얻었는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오늘날 약 420억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도덕은 잠시 미뤄둘 수 있지만 이자 상환은 그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당시 금융세계를 지배했던,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모순 아닐까요? 이야기는 여기서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베어링스는 비밀리에 양쪽 모두를 도왔거든요. 그는 나폴레옹이 미국의 루이지애나를 파는 거래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단 한 번의 거래로 미국의 영토는 순식간에 2배가 되었죠. 한편 나폴레옹은 유럽 전쟁을 위해 급전이 필요했고 미국은 서부로 확장할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양측은 서로를 불신했지만 베어링스는 신뢰했죠. 영국군을 무장시켰던 바로 그 은행이 이제는 적국들 사이의 거래를 중개한 겁니다. 하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처럼 프랜시스 베어링 역시 궁극적으로는 영국 쪽에 베팅했습니다. 그는 영국의 국가부채를 능숙하게 관리하며 대영 제국이 나폴레옹을 무찌를 수 있는 재정적 척추를 만들어 주었죠. 이 은행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포착하면서도 지정학을 충분히 이해하여 항상 승자의 편에 서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베어링스의 영향력은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1820년부터 1870년까지 베어링스는 서구 세계 절반의 수표를 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캐나다, 그리고 남미의 여러 국가들에게 정부 대출을 해줬죠. 1880년대에 이르러서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같은 나라들의 사실상 중앙은행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대출을 말 그대로 찍어냈죠. 하지만 베어링스 제국의 흥망성쇠가 보여주는 가장 큰 아이러니는 바로 그들의 종말입니다. 200년이 넘는 권력의 정점에서 전쟁과 국가와 혁명에 자금을 댔던 바로 그 기관이 은행 내부의 단 한 명의 악성 트레이더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다는 사실이죠. 1995년 마침내 베어링스가 무너졌을 때 전 세계는 베어링스 은행이 단돈 1파운드에 ING 그룹에 팔리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지켜봤습니다. 어쩌면 1995년의 그 붕괴는 수세기 동안 도덕과 인간성보다 이익과 탐욕을 앞세웠던 카르마, 즉 업보가 쌓인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죠. 베어링스가 글로벌 금융을 지배하기 훨씬 전인 1763년 런던의 소박한 상업은행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고가 독립한 남미에서 아직 개발되지 않은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런던의 은행 엘리트들은 여전히 유럽의 구시대적인 돈을 쫓고 있었죠.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수익률도 좋았지만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베어링스는 다른 곳에서 기회를 봤습니다. 아르헨티나와 그 이웃 국가들은 토지와 자원이 풍부했고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시스템은 취약했고 통화는 불안정했으며 수입은 쇠고기, 곡물, 양모와 같은 원자재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수출 가격이 높을 때는 모든 게 좋았죠. 하지만 가격이 폭락하면 투자자들은 움츠러들었고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 말처럼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게 없죠. 마치 영끌에서 코인에 투자하는 우리들의 모습 같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유럽 은행들은 이런 시장에서 영업하기를 꺼렸습니다.
바로 여기서 베어링스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의 부채, 즉 국채를 사들여 직접 보유했습니다. 다른 누구도 원치 않는 아르헨티나 증권을 금고에 쌓아두었죠. 이건 사업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베어링스는 단순한 대출 기관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부채에 대한 통제력은 곧 그 나라의 국정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그림자 정부처럼 행동하며 아르헨티나의 재정 정책을 지시하고 외환 보유고를 통제했으며 공공 프로젝트 승인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채가 곧 목줄이 된 셈이죠. 하지만 은행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속 가능할까? 베어링스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나라로부터 상환 약속에 불과한 아르헨티나 채권으로 금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남미의 미래를 자신들의 장부에 쥐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아르헨티나 경제에 균열이 가자 그 채권들은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아르헨티나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수년 동안 아르헨티나는 외채를 금으로 갚으면서 수입은 종이 페소로 벌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월급은 원화로 받는데 대출 이자는 달러로 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수출 가격이 떨어지거나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환율이 폭등하면 그냥 파산이죠. 이자 상환을 위해 정부는 해외에서 새로운 금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즉, 이미 빚진 돈의 이자를 갚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더 빌리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1881년에서 1885년 사이 아르헨티나는 해외에서 약 1억 5천만 페소를 빌렸고 이 중 3분의 2가 정부 부채였습니다.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자를 갚는 데만 쓰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빚을 2배로 늘렸습니다. 철도, 신도시, 그리고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익을 거의 내지 못하는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증권거래소는 거품 공장이 되어버렸죠.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투기가 만연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 특정 지역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겉으로는 호황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모두가 이 파티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1880년대 후반 인플레이션이 치솟고 부패 스캔들이 터져나오면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베어링스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하수도 공급 프로젝트가 대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필요한 시설의 절반만 짓고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요금을 내라고 했으니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1890년 10월 미납된 수도 요금만 현재 가치로 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베어링스가 쌓아올린 피라미드 사기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겁에 질렸고 아르헨티나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은행에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이었기에 그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돈을 쏟아부으며 출혈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1890년대 중반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군인들이 시민들과 합세하여 공원혁명이라 불리는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봉기 소식이 전보를 통해 런던에 전해지자마자 거래소는 즉각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부가 수도조차 통제하지 못한다면 빚을 갚을 능력도 없을 것이라고 투자자들은 판단했죠. 혁명은 진압되었지만 아르헨티나의 신용은 이미 산산조각난 후였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폭등했고 주가는 폭락했으며 모든 외국 자본이 나라를 빠져나갔습니다. 1890년 말 아르헨티나는 디폴트, 즉 국가부도를 선언했습니다.
베어링스에게 그 디폴트는 직격탄이었습니다. 그들이 보증했던 채권, 대출, 투자자들에게 팔았던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그 충격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세계 금융의 허브인 런던의 심장부로 곧장 파고들었고 베어링스의 붕괴는 모든 것을 함께 끌어내릴 위협이 되었습니다. 런던의 은행가들이 베어링스의 장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불씨는 금세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숫자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부채는 현재 가치로 약 3조 5천억 원, 그런데 그중 절반에 가까운 1조 8천억 원이 쓸모없는 아르헨티나 증권이었습니다. 신용은 증발했고 금리는 치솟았으며 한때 자신감 넘치던 런던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금고를 걸어 잠갔죠. 베어링스의 붕괴는 수백 개의 다른 회사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 실패는 런던 금융 시스템 전체에 연쇄 충격을 보낼 것이 뻔했습니다. 영국 경제 전체를 위협하고 유럽 전역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영란은행 총재가 움직였습니다. 그는 영국 재무장관에게 은밀한 메모를 보냈고 재무장관은 다가올 사태에 비하면 1866년의 공황은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프랑스 중앙은행이 300만 파운드의 금을 지원했고 러시아가 150만 파운드를 보탰습니다. 이 돈은 현재 가치로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이 자금을 바탕으로 영란은행은 런던의 주요 금융사들을 모아 총 1,700만 파운드, 현재 가치로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구제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직적인 금융구제, 베일아웃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자선행위가 아니었습니다. 베어링스 구출에 참여한 모든 금융사는 자기 자신을 구하고 싶었던 겁니다. 베어링스가 무너지면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베어링스 은행의 파트너들은 집, 부동산, 심지어 예술품 컬렉션까지 모든 개인 재산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영국의 은행업 행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은행가들은 한동안 더 신중해졌죠.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 구제금융은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약 당신의 붕괴가 시스템 전체를 위협한다면 다른 이들이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나설 것이다. 리스크는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메시지였죠. 베어링스는 규율을 잘 지켜서도 시장이 스스로를 교정해서도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런던의 금융 엘리트들이 비밀 보증을 서고 자원을 모아 무모함의 대가로부터 은행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이 구제금융은 만약 단일 은행의 붕괴가 런던을 흔들 수 있다면 시스템 자체가 스스로의 탐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시스템은 이 구제금융으로부터 잘못된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모한 대출을 처벌하는 대신 보상해 주었죠. 미래의 금융가들은 자신들의 붕괴가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한 정부의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경제학자들은 아직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이것이 바로 그 본질이었습니다. 손실은 사회 전체가 떠안지만 이익은 사유화되는 구조. 일부 기관은 너무 중요해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신호였죠. 결국 베어링스 위기는 경고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이 국가를 인질로 잡을 수 있으며 탐욕이 약한 규제를 만날 때 붕괴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보여준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1890년의 이 구제금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를 또 다른 위기에서 반복될 청사진을 이미 그려놓았던 겁니다. 역사는 이렇게 돌고 돕니다.